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보게 됐지만 선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정봉입니다. 오늘도 S&P 500 지수 수익 이상이 5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들은 섹터별 공통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위부터 섹터를 구분짓자면 헬스케어 진단기기 투자회사, OTT 플랫폼, 화학 소재업체, 그리고 산업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기술주, 가치주 이렇게 골고루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증시의 상승 속에 또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위인 아비오메드의 경우에는 새로운 심장 펌핑 기계가 호평을 받으면서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차트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빵 종목 중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8월부터 무섭게 치고 오르더니 결국에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해냈습니다. 특히 어제는 5%가 넘게 오르면서 기염을 좀 토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조정도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었죠. 네, 어떤 호재가 있었던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에 한국 덕을 좀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 아니죠. 영상이죠. 오징어 게임, 글로벌 제목 스퀴드 게임이 글로벌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이게 색깔의 갈색에 가까울수록 조금 1위에 있다는 건데요.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수익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봉이 얼마 되지 않은 9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갈색일 거고요. 참고로 오징어 게임은 개봉 2주 만에 넷플릭스가 서비스에는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콘텐츠가 무지 많고 또 콘텐츠가 무지 다양한 자존심이 강한 미국 안방 지역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K-좀비 트렌드를 이끌었던 이제 킹덤조차 미국에서 1위는 못했었거든요. 사실 미국 사람들 정서가 한국인들과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미국 내 넷플릭스 시청률 차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개를 좀 봤거든요. 재미는 딱히 없더라고요. 2위에 있는 것도 봤는데 재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중요한 점은 넷플릭스의 공동 CEO 사란도스라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사상 최대 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센세이션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은행들은 앞다퉈서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구독자를 더 늘린다는 실적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욱이나 스트리밍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넷플릭스가 다른 회사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만들어지진 않은 콘텐츠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경쟁사들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성공을 좀 지렛대로 해가지고 넷플릭스는 콘텐츠 개발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앞으로 더 나설 것이고 이는 경쟁사들이 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구겐하임은 목표 주가를 그래서 600달러에서 685달러로 올렸고요. 키뱅크라는 투자은행도 같이 올렸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 인기 폭증으로 울상인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인터넷 제공업자 SK 브로드밴드인데요.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망 제공을 SK 브로드밴드가 하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미친 듯이 올라서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한테 야 너희들도 이용료 좀 내라 이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트럼프 시절 때부터 불거졌던 망 이용료에 대한 논쟁인데요. 넷플릭스가 패소를 하게 되면 몇백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징어 게임을 빼놓고 말하더라도 이미 넷플릭스는 최근 잘 하고 있었더라고요. 닐슨이 발표한 최신 시청률 비교 차트를 보시니까요. 이게 8월 30일 주간 기준인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든 아니든 아주 시청률 차트를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넷플릭스죠. 독주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올 상반기 기준 미국 내 스트리밍 점유율을 보시더라도 넷플릭스가 5월까지는 조금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다가 6월에 이렇게 반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 OTT 업체들의 점유율은 횡보를 하거나 눈에 띄게 상승하는 곳들은 잘 없죠. 그러니까 경쟁 우려 심화 때문에 쫄아있던 투자자들이 다시 넷플릭스를 찾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또한 전 세계 확장 정책으로 봐도 경쟁사들이 너무 느립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다음 달에야, 그러니까 11월에야 한국에 상륙하니까요. 한국의 콘텐츠 강국임에도 이제야 들어오는 건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너무 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가 본인들의 미래를 영상이 아닌 게임에서 찾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슬그머니 비디오 게임 제작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넷플릭스는 게임도 오리지널로 자체 제작으로 하겠다는 심산이 엿보이죠. 영상에서 그랬던
말했던 것처럼 결국 오늘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순달람이 잘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입니다. 네, 1위는 리츠 기업이고요. 3위 이퀴닉스도 리츠죠. 뭐 어제 또 신년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리츠 기업들이 약세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2위에 대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펜 내셔널 게이밍인데요. 호텔 카지노 업체인데 온라인 스포츠 도박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 9월 스포츠 베팅 앱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데이터를 조금 갖고 왔는데요. 스포츠 시장에서 9월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NFL 시즌과 미국 대학 풋볼 시즌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쟁사 드래프트킹즈가 9월 점유율이 32%로 1위로 마감을 한 건데 반면 펜 내셔널 게이밍은 7%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 두 회사의 전일 모습은 극명하게 나뉜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 싹 다 가져왔습니다. 네, 9월 증시가 매우 나빴었는데요. 9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성장주가 역시나 많은 것 같고요.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ETF가 5개나 들어가 있어서 지수 플레이를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5개 중에 3개가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진 것만큼이나 저가 매수세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ASML, 알파벳 등이 있습니다. ASML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흐름이 안 좋은데 중국발 반도체 서플라이 문제 발생에 따라서 파운드리들의 생산량 감소 우려가 짙어진 게 그 이유라고 보이고요. 그래도 어저께는 강력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ASML은 저번에 자세히 짚어봤으니까 오늘은 알파벳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알파벳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빅테크 중에서는 또 유독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폭이 10%대 7%밖에 조정을 안 받았으니까요. 우선 알파벳의 이제 사업부 매출부터 좀 뜯어보겠습니다. 예, 매출의 90% 이상이 광고에서 발생됩니다. 클라우드 사업부는 7.5%만 담당할 뿐이고요. 그리고 이 92.2%를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검색 엔진, 유튜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색 엔진은 성장이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인 셈이고요. 다행인 점은 유튜브 등 이 뉴미디어 출연과 성장과 함께 미국 내 광고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아날로그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재편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가 2024년이 되면 거의 70%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구글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디지털 전환으로 구글이 이렇게 싱글벙글하게 되는 데에는 구글이 장악한 인터넷 생태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유튜브, 크롬으로 대표되는 구글의 메인 비즈니스 점유율들은 이렇게 각각 90% 거의 70%에 다 육박을 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독점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직은 매출의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부도 고성장을 기록 중에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로 구성된 이런 포지션을 보시면은 구글의 클라우드는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비해서는 덩치는 작지만은 아마존보다는 오히려 그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더 가파르죠. 이 점이 포인트이고요. 아마존의 파일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는 6.5%였는데 2023년이 되면 9.4%로 껑충 뛰게 되고요. 관련 매출도 20-30%씩 매년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분기별 실적으로 봐도 아직은 적자가 분기당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크게 나고 있는데 이 사업부가 영업이익률이 최근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마진이 마이너스 50%대였는데 2021년 올해는 마진이 마이너스 10% 초반대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광고와 클라우드 이것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빅테크에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가면서 기대하는 요인으로 꼽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결국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과 신사업이 필요한 건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알파벳은 조금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수많은 신사업 실패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메타버스 플랫폼 최강 지위가 되겠다면서 2012년에 구글은 그 구글 글래스를 발표했고 2년 뒤인 2014년에 판매를 개시했는데 결국 판매를 중단했었죠. 실패한 이유에는 이거 보시면 일단 안 예뻐요. 저도 안 끼고 싶은데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짧고요. 일단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래스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21세기 최악의 기술 중 하나로 이 구글 글래스를 꼽았었습니다. 네, 처참하네요. 반면 페이스북은 이제 오큘러스 VR, 라이방 AR 이런 걸 내놓으면서 시장의 파란을 좀 예고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애플도 VR 기기를 내놓을 겁니다. 알파벳은 반면 좀 소외되는 분위기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파벳은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글페이와 연동되는 디지털 계좌, 금융 계좌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지만 최근 무산됐습니다. 이유로 꼽혔던 거는 구글 내에서 관련 부서를 이끌었던 부사장이 핵심 인력 수십 명을 이끌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사장은 본인이 새로운 핀테크를 차렸다고 해요. 보통 이런 것들에는 구글의 인적 자원 관리가 문제점이 노출됐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구글페이는 점유율이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데 애플페이 한번 보시면은 고공행진을 올해 특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구글페이마저 불확실한 상태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핀테크 사업 부분에서는 구글은 완전히 찬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구글이 반드시 성공해내야 되는 자율주행 사업부입니다. 웨이모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웨이모를 수년간 이끌었던 CEO가 지난 4월에 사임을 했고요. 그의 사임과 함께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웨이모는 오랫동안 어떻게 사업 전략을 가야 될지 잘 몰라서 갈팡질팡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될 것 같은 호재는 있었습니다. GM의 크루즈와 함께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와는 달리 이렇게 안전요원이 앞좌석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도 아니에요. 게다가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의 허가는 또 따로 받아야 로보택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장애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장 벌어들이는 캐시카우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신사업은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의 미래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면서 저는 또 내일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